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하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우리 이재준 시장님 포함해서 많은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후 4시라는 시간이 참 이게 당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당이 떨어지면 졸음도 오고 막 그렇긴 합니다. 제가 당 떨어질 시간에 졸음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AI 전략 그리고 수원이 어떻게 또 새롭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 좀 말씀드리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 혹은 토의하는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AI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네이버 있던 시절에도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도 강연 갈 때마다 혹시 챗GPT나 이런 거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면은 그때는 정말 많아야 한 10% 20% 정도였거든요. 제가 청와대를 갔다 오고 나서 또 지역의 AI 전환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강연을 다녀보면 그때랑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 70% 이상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챗GPT든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혹은 국내에서 만든 AI든 사용하고 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앞서가는 수원 미래가 밝습니다. 한 90% 넘는 것 같고요. 많이 사용을 하면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는 건지를 스스로 체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AI는 도구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쓰는 분야들이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클로드를 만든 엔솔로픽과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5가지 분야에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매일매일 쓰는 게 저기 있는 글쓰기 컨텐츠일 것 같습니다. 뭐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한다라든가 요약 정리를 한다라든가 번역을 한다라든가 혹은 이메일을 써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이메일을 써야 될 때 저는 그때 제일 유용하게 잘 씁니다. 대충 한국어로 핵심 내용만 해놓고 요거를 정중하게 써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캐주얼하게 써달라고 할 때도 있고 유용하죠. 두 번째가 공부할 때 많이 씁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와이프도 저도 저희 아들내미 공부 가르칠 때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보면은 어떤 걸 물었는지 대화 세션 히스토리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저희 아들에게 아들 때문에 썼을 것 같은 와이프가 썼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자들인데 특히 코딩 프로그래밍은 정말 잘합니다. 생성형 AI가 사람의 능력치를 초월한 분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수학 문제 풀기, 최근에 오픈 AI의 아스트라라고 하는 가장 최신 모델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델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난제 10개를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과학 분야에서도 노벨상을 벌써 받았습니다. AI가 정말 잘합니다. 수학 과학은. 또 다른 굉장히 잘하는 분야가 코딩 프로그래밍입니다. 최고 수준의 전문가 프로그래머 이상의 능력치를 보여주죠. 그래서 제 주위의 개발자들 중에 이거 바이브 코딩을 포함해서 안 쓰는 사람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수원시청 내에서도 바이브 코딩을 직접 하시면서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AI 챔피언 제도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4번, 5번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 상담 정서 관리를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배우자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AI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AI는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니까 진심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는 진심으로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니 사람들이 점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AI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고를 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더 나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은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 잘 만들어야 되는데 종종 사고를 치다 보니까 소송으로 이어지고 굉장히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관리, 정서 상담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 너무 의존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5번은 비슷합니다. 예, 전문 분야예요. AI한테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밤늦게 열도 나고 몸도 쑤실 때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AI에게 물어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아파서 약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본 챗GPT나 제미나이는 여러분들이 더 아파졌을 때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 책임은 사람이 진다라는 걸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물어볼 수는 있다, 참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행을 했을 때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요즘 에이전트 세상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실행까지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한다라는 거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위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에이전트 시대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커피숍 가서 실제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비슷한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 저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쳐놓고 마우스로 띠깍띠깍하지 엄청 열심히 치지 않습니까? 자, 네, AI로 만든 겁니다. 실제 아니고요. 제미나이 들어가 가지고 커피숍에서 일하는 거 그냥 만들어 달라 하면 이 정도 되고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영상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유료 버전 넣으면 해당하는 사진, 얼굴 가진 사람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이 정도 퀄리티가 되니까 AI 영화제도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고, 게임 산업에서 게임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새롭게 산업이 활성화되는 거죠. 창작자분들에게는, 기존에 있는 창작자분들 같은 경우는 AI 도구 때문에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라도 창작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우리 에이전트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전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오랫동안 정의가 있다가 요즘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과 하네스를 더한 걸 에이전틱 AI라고 정의를 한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냐? 파운데이션 모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GPT, 제미나이 같은 엄청 데이터를 많이 학습한 똑똑한 AI 모델, 그 AI 자체입니다. 근데 AI 자체만으로는 뭘 사람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입력도 받고 출력도 해야 되고 쓰기 쉬운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도구가 하네스라고 합니다. 이 AI 모델을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네스는 우리말로 마구죠, 마구. 사람이 말을 탈 때는 마구를 씌워야 말을 탈 수가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 일반인 분들이, 개발자들은 직접 주위에 있는 걸 만들면 됩니다만, 일반인 분들이 AI를 제대로 쓰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도구가 하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I와 하니스라고 하는 도구가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우리는 실행까지, 물으면 대답하는 AI를 넘어서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호출해서 실행까지 해서 결과 정리까지 다 해주는 AI인 에이전틱 AI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에이전틱 AI가 실제로 유용하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체에서 히타치가 미국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 도입을 해봤을 때 AI 에이전트입니다. 저 공장에 사람들이 하던 일을 지능화, 자동화시킨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 예측하고 재고 관리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주문까지 자동화하는 것들을 에이전트가 했는데, 정량적으로 발생한 효과가 주문부터 출하까지 걸리는 시간을 70% 이상, 거의 80% 감소를 시켜주더라. 재고 양도 줄여주더라. 저 리드 타임과 재고가 줄어들면 운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운영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높아지겠죠.
그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를 더 하면 더 많이 혁신이 일어나겠죠. 이런 효과가 벌써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금융 분야에서도 꽤 괜찮은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마찬가지 사람이 하던 일을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좀 받았더니 대출 문서 탐색하는 거, 예전에 막 한글 파일 막 뒤져가면서 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 이건 시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뭐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 일일이 다 검색했고 찾고 그 안에 문서 열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시간 엄청 걸리는 건데 이런 거 엄청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고객 기업 관계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거나 그리고 대출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검토해야 되는 많은 내용들을 자동화하거나 했더니 문서 탐색할 때 20분이 걸리던 게 30초 만에 끝납니다. 엄청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탐색 시간이 무려 98% 좋아졌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이제 AI가 그냥 단순한 도움 주는 게 아니라 거의 월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사람이랑 AI가 같이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 신약 개발 혹은 신약을 발굴하는 저 과정에서 주 단위로 걸리던 걸 시간 단위로 줄여버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 없이는 생산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각 분야에서 에이전트를 제대로 쓰는 조직, 기업 그리고 사회와 아닌 사회의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면 답하는 수준의 AI 시대는 이제 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열심히 해가지고 답을 제대로 끌어내는 시대는 가고 있고 AI가 실행까지 다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실행 원래 사람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 도구가 아니라 동료의 영역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 동료를 얼마만큼 잘 부린다는 표현, AI니까 부린다는 표현 써도 되겠죠. 부려서 나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 완수하고 더 많은 일을 더 생산적으로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AI가 똑똑하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여기는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핵심적인 키워드 2개만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 알고리즘이 출현했던 게 큰 역할을 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2017년 구글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페이퍼가 나옵니다. 네, 영어 발음이 별로죠. 하지만 귀에는 쏙쏙 꽂힙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데이터든 혹은 모델의 크기든 양을 엄청 늘렸더니 기대하지 않았던 것 이상으로 AI가 훨씬 더 똑똑해지더라라는 거고, 이 모델의 크기를 키운다, 뭐 매개 변수, 뭐 파라미터 수십억 개에서 출발해서 요즘은 뭐 중국에서 만드는 모델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만드는 모델들은 조 단위를 넘어갑니다. 수조개, 10수조개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계속해서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모델이 커진다는 건 사람으로 치면 내용량이 커진다는 것과 비슷해요. 거기에 내용량만 커지면 뭐 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죠. 공부를 많이 하는 건 데이터 양을 많이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뒤에 설명드릴 토큰 단위로 보자면 예전에는 뭐 수억 개 토큰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수십조 개 토큰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공부를 엄청 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 양이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 연산량이 많아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각 컴퓨터 레벨로 쭉 내려가면은 결국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우리 행렬 배웠죠. 행렬. 그죠? 그 행렬이에요. 고차원 행렬로 다 표현이 됩니다. 데이터도 여러분 고차원 행렬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이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은 그냥 수학적으로 보면 행렬 곱하기 행렬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행렬 곱하기 행렬을 어떤 하드웨어가 해야 되겠죠. 그 행렬 곱하기 행렬을 엄청 잘하는 하드웨어가 GPU입니다. 그래서 GPU를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하면 AI 못 만듭니다. 운영도 못해요. 그래서 GPU가 그렇게 비싸고 불티나게 팔리고 사기도 힘들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연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니 AI가 엄청나게 똑똑해지더라. 그게 규모의 법칙, 스케일링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규모가 모델이 커지면 느려지고 비싸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크고 똑똑한 모델들을 컴팩트하게 서비스나 제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도 엄청 빠르게 함께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규모의 법칙 혹은 스케일링 로우즈라고 하는 법칙이 동작하는 시대, 그리고 스케일이 AI의 능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중요한 3요소가 바로 메모리, 데이터, 전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파라미터, 즉 뇌 용량을 결정하는 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최근의 엄청 똑똑한 AI를 있게 만든 건 메모리 중심의 알고리즘과 방법론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어느 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나요?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수원에 있는, 물론 기흥도 있고 용인도 있고 동탄도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잘 만들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메모리만큼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야 되고 쓸만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기죠. 기본적으로 디지털 월드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전기를 어느 나라가 확보를 하느냐, 즉 메모리 많이 확보하는 나라,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나라, 전기를 많이 확보하는 나라가 AI 시대의 강대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상 지금은 가장 꼭대기에 있지만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청와대 방문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Singularity is Memory라는 말이 유행한다는데 맞냐?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100% 동감한다. 싱귤러리티가 무엇인가? 싱귤러리티, 나는 싱귤러리티가 뭔지 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게 한국어로 바꾸면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더 늘죠. 역시 한국어 사랑 좋습니다. 네, 싱귤러리티 혹은 특이점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치를 초월한 그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픈 AI도 구글 딥마인드도 엔소로픽도 모두 저 특이점을 실현을 먼저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싱귤러리티에 도달할 거냐. 혹자들은 싱귤러리티를 다른 표현으로 AGI 혹은 ASI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달려있다? 메모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싱귤러리티 만들고 싶으면 메모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메모리를 어디서 만드느냐?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샘 알트만이 됐든 젠슨 왕이 됐든 한국 찾아와가지고 한국이 없으면 전 세계 AI 발전 못해요. 이거 립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진짜기 때문입니다. 싱귤러리티가 메모리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싱귤러리티가 메모리 없으면 안 되는 시대니 기존에 있던 동작하던 반도체 사이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인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널리 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I의 특성과 능력은 이 AI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사람도 과학책만 보고 다른 책 하나도 안 보면 과학만 잘하게 되죠. 국어 이런 거 안 보기 때문에 문학적 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이 문학적 감성이라고는 1도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거냐. 그러면은 그 학습한 데이터가 인터넷에서 누구나 확보 가능한 데이터냐 아니면 고부가 가치 제조 산업 현장에서 축적이 되어 있는, 그래서 산업 현장의 혁신을 가지고 있는 암묵지 같은 데이터들이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AI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역시 전기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토큰입니다. 인공지능은 세상을 읽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컨텐츠를 만들 때 하는 기본 단위가 토큰입니다. AI가 사진을 볼 때 저기 그림 보이시죠? 사진을 통째로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사진을 굉장히 가로 세로 몇 픽셀 단위로 잘게 잘라가지고 조각조각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읽어드릴 때도 몇십 밀리초 단위로 파형을 쪼개서 읽어드립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째로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글에 있는 글자들을 알파벳이 됐던 혹은 단어가 됐던 혹은 그것보다 더 잘게 쪼갠 단위가 됐던 쪼개서 읽어드립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음성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갠 것들을 이어붙여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토큰은 우리가 어렸을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다니던 그 토큰이랑은 다릅니다. 네. 여기 보니까 토큰 내고 다니셨던 분들이 많이 없어 보이네요. 그죠? 네, 젊은 수원시 좋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토큰 단위로 읽어드리고 토큰 단위로 세상에 지식을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 토큰은 지식이나 지능 정보가 조각조각 담겨 있는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조각이 개별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큰 자체가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새로운 개념인 AI 팩토리 혹은 토큰 팩토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팩토리는 공장이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듭니다. 원재료가 들어가고 전기 넣고 용수를 넣으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죠. 토큰 팩토리는 혹은 AI 팩토리는 전기 넣고 용수 넣고 GPU 있고 AI 모델 있고 데이터를 넣고 만들면 돌리면 글 토큰이든 그림 토큰이든 혹은 반도체 설계도에 필요한 지능 토큰이든 이런 지능 토큰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공장이 됩니다. 저기서 만들어지는 토큰들 가지고 사람들도 일을 하고 로봇도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선뜻 와닿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챗GPT 제미나이 쓰시죠? 챗GPT 제미나이라고 하는 게 결국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오픈 AI나 구글의 토큰 공장에서 뱉어낸 결과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물들로 여러분들께서는 검색도 하시고 보고서도 쓰시고 작곡도 하시고 그리고 번역도 하시는 거예요. 이미 토큰 공장의 제품들을 월에 2만, 요즘은 더 비싸겠네요. 2만 얼마,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만 원짜리 구독료를 내시면서 토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토큰 제품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토큰 공장을 우리나라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토큰 공장을 만드는 공장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AI 데이터 센터에 토큰 공장을 많이 지어서 이 토큰 공장이 전 세계에 공장 제조 산업 공장에서 돌아가는 로봇들의 지능을 만들게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그리게 만드는 공장으로 활용되면 저 지능 자체가 우리의 수출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도 수출할 수 있고 스마트폰도 수출할 수 있지만 지능도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기가와트 어치나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토큰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요겁니다. 자, 이 토큰이라고 다 같은 토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토큰은 글 토큰이고 어떤 토큰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토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값이 그림 그리는 토큰이 글 토큰보다는 더 비싸요. 물론 원가도 조금 더 비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치에서 비용을 빼면 그걸 우리는 마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AI 데이터 센터에 똑같은 전기 놓고 원료 넣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토큰을 만드는 공장을 만드시겠습니까? 당연히 고부가가치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글 쓰는 토큰, 이미지를 만드는 토큰 공장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도체 라인을 조립하는 로봇의 지능 행동을 결정하는 토큰을 제조하는 공장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선소에서 정밀 용접하는 로봇이 용접하도록 하는 실행지능, 이런 지능을 만드는 토큰 공장을 만드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픈소스 공개되어 있는 모델들을 받아다가 글 만드는 AI로 AI 데이터 센터 많이 만들 수도 있죠. 그럼 마진이 별로 안 남는 거예요. 대신에 제조 산업 현장에서 로봇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로봇에 필요한 지능들을 뱉어내는 토큰 공장을 우리가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그 지능 가져다 쓰려고 하겠죠. 그게 굉장히 큰 부가가치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그리고 제조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엄청 많이 학습한 AI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 잘 갖춰져 있고, 이 산업 생태계에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으면 그 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지능들 토큰 공장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수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는 그래 AI 공장 만들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이냐를 따져야 되고 비용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믹스가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AI는 돈이 얼마나 될 거냐까지 올라왔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돈이 되게 된 건 결국 AI가 엄청 똑똑해졌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난리가 한번 났었죠. 오픈 AI의 AI 모델 하나가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해킹을 합니다. 왜 해킹했냐 봤더니 이게 이 AI한테 너 가서 허깅 페이스 해킹이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너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 했더니 이 녀석이 AI 공격 방어 능력을 가장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은 기출 문제와 답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출 문제와 답이 어디 있냐 봤더니 허깅 페이스에 있다고 하고, 그러면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까지 가기 위해서 샌드박스를 우회해 가지고 탈출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가 알아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하면서 윤리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인공지능에게 해야 될 일과 일을 시키되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잘 가르쳐야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터지면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부가 좀 간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이유로 갑자기 남의 나라에 국방망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냅두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뭐 엔트로픽의 미스토스 때도 그렇고 오픈 AI의 이런 사례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기업의 온전성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와 국가 간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 안전 조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각 AI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AI가 이 정도까지 다라니 투자 좀 많이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 똑똑하니까 이것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 정도 되는 AI는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위험하니까 우리나라만 써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실제 미토스 때 페이블 5랑 미토스 5 수출 통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기간까지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수출 통제를 쭉 해놓고 그 기간까지는 미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AI는 해킹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해킹 전용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코딩 엄청 잘하고 수학과학 엄청 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엄청 뛰어난데 사이버 능력을 보여줘 했더니 그냥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똑똑한 AI가 다양한 산업에 들어갔을 때 그 산업들을 얼마나 많이 키워놓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업들을 키워놓는 걸 우리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 통제될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하면은 우리도 충분히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 전략 자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왼쪽은 트위터, 이제 X죠. X에서 알파고의 아버지인 구글 딥마인드 데미스 하사비스가 쓴 글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AI, 사람보다 똑똑한 AI 시대에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위험하니까 미국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에 띈 건 안전관리는 좋은데 미국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도 원래 중국은 기업들에게 가장 강력한 AI들을 다 오픈소스로 풀도록 하는 걸 권장했습니다. 누구나 중국의 AI를 활용을 해서 혁신을 하고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후발주자로서 생태계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서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에 비해서 후발주자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따라오니까 전략이 좀 바뀝니다. 우리도 가장 강력한 AI는 정부 허락받고 공개해라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방 분야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강조되는 개념이 AI 주권 혹은 소버린 AI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똑똑한 AI 모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AI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아래로는 전기부터 시작입니다. 전기에 반도체 공급망에 GPU나 혹은 NPU 같은 AI를 계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에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거냐, 우리 데이터를 얼마만큼 우리 내부에 잘 확보할 거냐 이런 거죠. 거기에 원천 기술에다가 에이전트 같은 응용 기술 산업에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 이 전체에 대한 능력치를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AI 주권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7번 모델 만드는 거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1번부터 9번까지 어느 하나라도 구멍이 나면 당연히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 9가지를 모두 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메모리를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AI 주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각 9가지 층위별로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만든다. 그런데 부족한 것들은 해외와 다른 나라와 혹은 해외 기업과 협력을 하되 종속에 대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반도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와 제조 산업 현장의 데이터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엔비디아 젠슨왕이 굳이 한국까지 와서 피지컬 AI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우리 GPU 열심히 보급해 드릴게요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AMD도 마찬가지고 오픈 AI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고. 7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통령께서 방문해서 AI 선언을 하셨죠. 거기에 난다긴다 하는 CEO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나?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이 무기를 우리는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우리 AI 주권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 보시면 혹자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척합이 싸차는 거냐?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AI를 어디다 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인공지능은 국가 전략 자산화 됩니다. 안보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설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이 전제하에서 협력도 하고 능력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오픈 AI가 가장 최신 모델 아스트라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 AI는 자체적으로 안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프리페어드니스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블로그에 올랐는데 이번 허깅페이스 사고 친 거는 GPT 5.6 소울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 모델이 봤더니 자기네들 안전 기준으로 사이버 분야, 그러니까 해킹하는 분야에서 크리티컬한 등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미리 했습니다. GPT 5.6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모델쯤 되면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이 정도 모델이냐 얘기를 하면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고도 알아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고 그거를 탐색하는 걸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전략을 만들어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걸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걸 사람이 시키지 않은데 할 수 있는 AI를 우리는 크리티컬로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나 봐요. 사람이 넋놓고 있으면 AI가 막 사고치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AI들은 당연히 접근 통제시킬 겁니다. 수출 통제하겠죠.
근데 이 AI는 다른 일도 되게 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일도 되게 잘하는 AI를 써야지 혁신이 가능한데, 그래 그리하여 우리도 빠르게 이 정도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런 AI가 나왔다고 하니까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망분리를 해야 된다. 물리적 망분리를 해서 저런 AI들이 공격을 못하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리적 망분리해서 해킹을 안 당했습니까? 정보 탈취를 안 당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풀 게 아니라 실제 AI 시대에 맞는 보안 정책 그리고 기술을 역량을 우리가 빨리 올릴 궁리를 하고, 핵심은 접근 권한을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는 방법을 찾아야지 선 긋고 숨는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왜 우리 자체적인 AI 기술이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토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실제 AI로 바이브 코딩 해보고 작업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토큰이 금방 떨어져서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한국어 사용자가 영어 사용자에 비해 토큰 2배는 더 비용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에이전트는 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여기 그림 오른쪽 그리는 거 보시는 것처럼 질문하면 답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 2에서부터 도구 호출하고 추론하고 다시 이상하면 다시 돌리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 최종 결과물들이 한 1000토큰 정도 쓴다고 하면 중간 과정에서 10,000토큰을 쓰게 돼요. 그거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한국어로 하면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자, 오픈 AI에서 만든 모델부터 시작해서 쭉 모델들이 있고요. 영어 대비한 비용 효율성을 언어별로 쭉 깔아놨습니다. 자, 중국어 한번 볼게요. 중국어는 중간에 매우 비용이 적은 것들이 있죠. 어떤 모델인가 보면은 알리바바에서 만든 거, 딥시크에서 만든 거, 그리고 문샷에서 만든 모델들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모델들이 중국어는 당연히 효율적으로 만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코리안 한번 봅니다. 코리안. 개발자들이 살아가는 엘소로빅 클로드 비용이 2.6배 나갑니다. 2.6배. 똑같은 모델을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원가가 2.6배가 더 비싸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경쟁이 되겠습니까? 어디 하여 우리 자체적인 원천 기술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어야죠.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일단 저 파운데이션 모델 똑똑한 AI 만드는 능력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어제도 보도자료 보니까 상반기에만 스탠퍼드 AI 보고서에서 인용하는 노트블 AI, 주목할 만한 AI의 정부 독파모 사업의 4개 모델이 또 다 등재가 됐어요. 쭉 세보니 이번 상반기 동안에 50개 정도 전 세계 AI 모델이 등재가 됐는데, 우리나라 모델이 총 5개가 등재가 되어 있고 미국 반, 중국 반, 다른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 싱글리티 이즈 메모리라고 했죠.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제조산업 환경 좋죠. 전기, 에너지 믹스 이것도 마찬가지. 원자력 원래 잘하고, 재생에너지도 중국이 잘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AI 수용성 손 다 드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혹은 모레 정도에 2차 독파모 사업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가장 늦게 참여했던 스타트업이 딥시크 V4와 맞먹는 AI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3개월 만에 정부에서 GPU 768장 제공했을 뿐인데 30년짜리 스타트업이 딥시크와 동급의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6월 29일 날 선언을 했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가 메인 테마인데, 이 세 가지가 되면 우리나라가 토큰 공장을, 고부가가치 토큰 공장을 많이 만들어 우리의 모든 주력 산업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혁신성 올라가죠. 그리고 지식도 수출할 뿐만 아니라 이런 지식을 만드는 AI 공장 수출도 가능하고, AI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 인프라 전체까지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고, 그걸 넘어서서 전체 리딩을 할 수 있으니까, 선도를 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컨트롤 제어 역량까지 혹은 권한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부가가치가 많은 지능 팩토리, 토큰 공장 만드는 지름길인데 이걸 하려면 빠져 있는 게 4번이랑 5번입니다. 하나는 데이터 센터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비행기를 태워 수출하거나 혹은 배를 태워 수출을 하는데 지식은 지능 토큰은 그렇게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해저 광케이블이 있어야 돼요. 광케이블 타고 수출해야 되는데 슬프게도 우리나라의 해저 광케이블 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태평양 건너가는 케이블이 데이터 케이블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주 수요체가 미국일 텐데 다 일본 건너서 갑니다. 동남아시아로 빠지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해저 광케이블 투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전력과 데이터가 원료가 되고 반도체가 생산설비, 메모리 반도체가 생산설비가 되고 데이터 센터가 공장이 되고 그리고 AI 모델과 AI 옵스라고 하는 운영 시스템이 생산 공정 전체가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고부가치 지능 토큰은 피지컬 AI, 저기 나와 있는 마음 AI가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AI,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AI, 드론을 모는 AI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메가 프로젝트가 서남권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나라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성장 기회가 앞에 있는 저기에 다 몰리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 수원은 괜찮습니다. 반도체 생태가 워낙 튼튼하니까. 그리고 에너지 산업, AI 인프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혁신하는 바이오 이런 데 기회가 생기겠죠. 좋아요. 근데 저 성장의 가실이 소수의 저런 A 쪽에 있는 산업들에게만 쏠리게 되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쪽이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으면 양극화가 심해질 거고 소위 말하는 K자형 성장이 심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 세수를, 그죠?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에너지 전력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많은 윤이 만들어질 텐데 이 윤에 대한 초과 세수를 미래 먹거리 그리고 AI 시대에 가장 많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또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지방 성장에도 투자를 하는 구조로 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성장에 대한 과실이 의미 있게 효과적으로 분배가 되면서 함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죠. 많은 분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십니다. 실제 AI를 도입을 함으로써 10명, 20명이 할 일을 1명, 2명이 해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질 않아요. 고용을 늘리지 않고서도 성장이 가능한 거죠. 그 얘기는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슬픈 일입니다. 근데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10명, 20명이 할 일을 AI 도구를 써서 혼자 할 수 있으면 그 도구를 잘 가지고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업을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AI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창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지원을 해서 모든 것들을 고용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창업이라고 하는 길도 함께 열어주는 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창업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크면 작은 시장에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인 창업, 소수 창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규모가 작아도 굉장히 기민하게 타겟팅해서 들어가서 충분히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롱테일 시장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 저기를 타겟팅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창업을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창업을 통해서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두의 AI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는 동료 10명을 데리고 일하고 누구는 혼자서 일하면 경쟁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손정 회장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에 대한 특히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거죠. 우리의 의무 교육처럼. 그래서 그런 인간의 기본권 측면에서 모두의 AI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 이 모두의 AI 사업을 통해서 마찬가지 특정 기업들만 기회를 생기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두의 AI를 통해서 독파모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AI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 AI를 써서 굉장히 혁신적인 앱들을 만들 수 있도록 무한 경쟁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사용 바우처를 제공을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10,000원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10,000원어치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쓰면 됩니다. 사용료를 정부가 대주죠. 그 사용료가 어디로 가느냐? 앱 만드는 회사로 갈 거고, 앱 만드는 회사는 그 앱이 사용한 AI 기업들에게 또 비용을 지불하겠죠. 그렇게 되면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중앙정부의 또 다른 역할은 공공 데이터 제공하고요. 챗GPT나 제미나이가 절대로 제공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 예약하는 MCP 같은 거 만들어서 저기에 우선 제공하면 됩니다. 가령 이런 건 거죠. 수원 시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의 회의실 예약을 챗GPT한테 시킵니다. 못해요. 연동이 안 돼 있으니까. 하지만 모두의 AI에게는 대화하다가 예약해줘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MCP들을 많이 만들어서 모두의 AI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국민들이 당연히 쓰기 편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첫 시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적인 앱들을 만들고 그 앱들로 시장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정부 예산이 빠지고 일몰이 되더라도 이미 시장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속 가능하게 되겠죠. 데이터 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쟁력과 수요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AI 데이터 센터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여기 있는 그림들이 다 중요합니다. 전력 용수, 그리고 똑같은 에너지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거냐, 냉각 얼마나 잘할 거냐, 그리고 냉각수나 폐열 같은 경우도 문제여서 물을 쓰고 버리는 형태라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오염도 되니까 냉각수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GPU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지 지방 정부에서 그냥 데이터 센터 건물만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데이터 센터 사업하겠다라고 민간 프로젝트 기업들이 들어오면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전 걱정이 돼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자체에서 짓겠다고 하고 그럼 누가 써줘요 물어보면 글로벌 빅테크가 다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요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기 싸게 해주세요, 용수 싸게 해주세요, 부지 싸게 해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이 수요 중요합니다. 물론 글로벌 빅테크에서 우리의 데이터 센터를 사서 그 데이터 센터로 지능 공장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초기 수요로. 근데 저렇게만 하면 100% 저렇게만 하면 싸게 해준 전기료, 싸게 해준 땅값, 싸게 해준 용수는 다 국민들의 혜택에서 빼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혜택을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마치 우리 제국주의 시절 영국이 인도에 면화밭 쫙 만들어 놓고 노동력만 착취하고 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로벌 빅테크 수요도 사용하지만 우리 자체 산업의 데이터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산업 생태계까지 자체적으로 육성을 함께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도 키우는 전략을 가져가야 그 부가가치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기업에 저거를 요청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인허가 더 빨리 해주고 투자도 도와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수도권에서 요즘 데이터 센터 짓기 매우 힘듭니다. 10메가와트급 이상은 전력계통 영향평가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규모가 큰 수백 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는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주위 일대 전력 전압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 블랙아웃 터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 남부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 돌렸다고 정전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게 아니라
전력이 풍부하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안정적인 전력원을 운영할 수 있는 쪽에 규모 큰 데이터 센터 만들고 거기에서는 엄청 똑똑한 AI 대규모로 학습을 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서는 소규모의 산업단지라든가 스마트시티 혹은 교통, 서비스 특화된 소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군데군데 많이 설치해서 연결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고, 그 과정에 비싼 GPU도 쓸 수 있지만 국산 NPU도 쓰고 AMD에서 만든 GPU도 쓰고 이렇게 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실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도 우선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에너지 문제, 용수 문제, 그리고 서비스 특화적인 요소들, 생태계적인 요소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지역 산업 연계, 이것도 중요한데요. 데이터 센터 하나만 보면 얘는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전기 엄청 많이 먹고 열 나고 용수 잡아먹고 고용 안 되고, 그래서 미국에 보면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설계를 할 때 그 데이터 센터와 함께 데이터 센터의 주 연결된 산업, 그리고 피지컬 AI라든가 AX와 관련된 스타트업들, 생태계 함께 만드는 전략을 수립을 해야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만 보지 말고. 이제 수원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수원시는 이미 반도체나 전자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도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광교 중심으로 바이오 헬스케어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를 개별별로 볼 게 아니라 이런 서큘러라고 하죠. 이렇게 모두 다 연결하는, 지역적으로 북수원부터 시작해서 사이언스파크나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광교, 그리고 우만, 삼성전자 있고 델타플렉스까지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반도체가 핵심일 텐데 수원 중심의 경기 남부의 반도체 라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판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나 팹리스들이 많이 있고 용인 기흥에 팹들 많이 있습니다. 평택에 국가산단 들어가면서 많이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동탄, 아성, 이천, 안성과 같은 경기 남부에 있는 많은 반도체 공급망에 AI 전환을 하되 각각의 역할을 부여를 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 수원에서의 역할은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전체 공급망에 AI 전환하는 것들, 그리고 R&D와 실증 중심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인재 양성의 중심지, 어제도 성균관도 있고 아주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체 이 기초 지자체들끼리 모여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벨트가 경기 남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남부 반도체 밸리가 있습니다. 광주 서남권 같은 경우 신규 팹 이번 메가 프로젝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첨단 패키징 쪽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부산 경남 지역 쪽은 전력 반도체 영역이 생깁니다. 충청권은 원래부터 청주 팹 공장들이 있죠. 마찬가지 수원의 역할은 R&D와 실증을 중심으로 하고 실제 양산은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얼라이언스 혹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브레인 역할을 수원이 할 수 있도록 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서울 수도권에 직접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남부 반도체 벨트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들의 코어를 수원이 함께하는 전략을 수립을 하면, 그걸 실행을 하면 정부와 함께 투자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도 광교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학이나 병원들, 리서치 센터들 함께 연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많은 결과물들을 원주시도 강원도죠. 강원도 원주시도 의료 중심 도시로서 비슷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많은 결과물들을 실증하는 것들을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하면 또 마찬가지 직접 정부 투자를 받긴 쉽지 않지만 지역을 앞세우고 그걸 기술적으로 서포팅하는 역할을 수원이 하면 마찬가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 이제 재난 대응입니다. 수원도 실제로 몇몇 하천에서 고질적인 상습 침수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CCTV로 사람이 보고 하는데 요즘 VLM 모델이라고 해서 비주얼 랭귀지 모델입니다. 동영상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추론을 굉장히 잘하는데 벌써 인도네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저런 VLM AI를 써가지고 CCTV에 붙여서 차에 어디까지 물이 올라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AI 시스템들이 벌써 도입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원시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CCTV에다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독파모 모델들 중에서도 멀티모달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KMPU, 그러니까 우리나라 MPU 기업들의 AI 반도체에 써서 관제센터 대시보드에 연결을 하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고 기민하게 홍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냐 아니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진 영상을 보고 앞으로 어느 시점이면 어느 정도까지 홍수 위험 수위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챗GPT처럼 말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년들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관광 컬처 관련해서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고 구도심의 여러 가지 상권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에게 AI 교육을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AI 도구들 활용 비용도 제공해주고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킨 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이나 로컬 상권들의 상인들의 AI 도입 문제를 풀어주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구조로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원도심이 굉장히 빈점포 상권 약가로 쇠퇴하고 있는 문제를 저기 있는 원도심의 빈 공간들을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지원을 해주고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으로 중앙정부와 수원시가 함께 그 비용을 프로젝트 비용으로 제공을 해주면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포트폴리오가 쌓이게 되고 그 경험으로 취업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원시 입장에서는 원도심 문제라든가 그리고 골목 상권의 AI 전환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얘기였고요. 요거는 이제 시청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시청 내부에서도 지자체 내부에서도 진짜 열심히 AI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상당수 많은 지자체가 자비로 하고 있어요. 그 비싼 토큰 비용을.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망분리. 이거는 국정원이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쉽지 않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들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 뭔가 AI 도입해서 스스로 해보고 교육도 받으러 가려고 하면은 특혜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직장 상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자가 노력을 하는 것들에 대해 그 해당하는 AI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 보상, 승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기본적인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라든가 업무, 프로세스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핵심은 과거에 있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준용하는 게 아니라 AI에 맞게끔 새롭게 과업을 재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챙기려면 결국 리더십이 중요한데 수원시는 이걸 하는 국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모두의 공공 AX 사례가 저기 아카이브에 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QR코드 찍으시면 도대체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AX를 하고 있는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고 소스 코드도 올라와 있고 하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업로드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오늘 강연한 것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하나라도 남기고 가야죠. 자, 피지컬 AI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수원 지역에도 많은 공장들이 있죠. 되게 거창하지만 저렇게 멋있는 로봇도 있지만 저렇게 춤추는 로봇이 공장 간다고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현장에 도입을 하려고 봤더니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데이터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PC에다가 엑셀 파일로 저장해놓고 막 파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 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쭉 있습니다. 공정 제각자이고 숙련자의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고 암묵지로 보안 문제 때문에 데이터 공유 안 되는데요 이러고 있고 오작동하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도 있고 초기에 비용 부담할 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 때 이런 문제들도 있죠. 현장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된 업무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AI로 자동화하면 왜 나의 꿀단지를 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항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조산업 AX를 위한 방향은 이렇게 지원 체계 자체를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핵심은 AI 전환을 하기 전에 디지털 전환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프로세서에 데이터가 잘 축적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놔야 되고 그 위에서 AI 도입을 하든 로봇 도입을 하든 전환을 하든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창한 얘기보다 내가 실제로 이 공장에서 혹은 내 업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그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예를 들면 고장률 30%를 20%로 줄이겠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되고 나면은 나머지는 순서대로 쭉 진행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일반적인 한 기업에서의 전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역시 문제를 발굴하는 겁니다. 문제를 발굴하려고 하면은 현업에서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현장 전문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문제가 왜 그런지 분석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4번에 별표를 표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재과업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기존의 과업을 인공지능만 넣어서는 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걸 파악을 해서 업무 자체를 다시 재정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대표적인 사례냐면 우리 행정 업무 중에 세상 제일 쓸모없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매우 중요했는데 그게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 아직도 떼야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걸 동일한 사람인 거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요즘처럼 지문 인식도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시대에 왜 인감증명서를 떼고 있냐 이거죠. 귀찮게 동사무소까지 가가지고 저는 그 인감증명서 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A에 비교하자면 인감증명서를 떼는 챗봇을 만드는 거가 되는 거예요. 편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감증명서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면 되니까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업무를 AI 도입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 업무가 진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는 고민 그리고 자기 비판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I를 비판을 해보고 AI가 할 수 있는 거면 그걸 과감하게 부술 수 있어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도입하고 나서 가설 검증하고 실증 운영해보고 문제 없으면 확산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그리고 특히 경기도 일대에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주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그 어떤 시에도 우리 시를 위해서 예산을 주세요 하면은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지방에 있는 주요 도시와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 문제적인 측면이 공통점이 있을 때 해당하는 시와 함께 문제를 풀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 쪽에는 관련된 기술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걸로 공동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면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청년 얘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비슷합니다. 출발점은 청년 AI 교육이죠. 특히 폴리텍 대학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많은 대학들 캐페를 활용해서 6개월 과정이든 뭐든 할 수 있는데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교육부든 노동부든 제일 아쉬운 게 몇만 명 졸업했어요. 이게 목적으로 돼 있어요. 졸업해서 그 다음들에 이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취업률 몇 %예요? 그게 끝이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 이런 교육이 청년들의 역량 향상 그리고 취업이든 창업이든의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방식에 있는 것처럼 유급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유급 프로젝트의 수요는 현장의 중소기업들, AI를 너무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중소기업들, 여건이 안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많은 가게들도 AI 데이터 분석해서 재고도 줄이고 싶고 더 많은 상품도 이렇게 미리 확보하고 싶고 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다못해 쇼츠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게 홍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수요를 받아서 유급 프로젝트로 만들고 청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돈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쌓인 경험 프로젝트들이 도메인 지식도 쌓이고 이 현장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실무 역량도 올라가고 포트폴리오도 쌓이고 경력도 쌓이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지역 정착으로든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수원 지역에는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그렇고 대학들도 그렇고 AI 시대에 맞게끔 교육 과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 대학은 교과서가 아니라 교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강의식 수업하고 대충 프로젝트하고 끝나서 될 게 아니라 아예 한 2, 3년 정도는 소위 말하는 FD라고 얘기를 하죠.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과 문제 발굴부터 시작해서 방법까지 찾고 AI 모델 데이터 만지고 AI 모델을 만지고 그리고 실제 프로세스에 도입하고 적용해서 확산까지 하는 이 과정 전체를 다 하는 형태로 수업 과정을 만들어야 졸업을 시켜주겠다. 이 정도쯤은 돼야지 청년들도 졸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채용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도 지금 같은 교육 커리큘럼으로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AI 시대 아이들에게 중요한 8가지 핵심 능력, 질문, 판단, 창의력 중요한데 이 질문 잘한다는 건 AI한테 이 시키는 거죠. 판단하는 능력, AI가 일을 똑바로 했나 안 했나 판단하는 겁니다. 창의력, AI가 뭔가 답을 줬는데 그 답이 말고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그 일을 시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으면 생기지를 않습니다.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AI를 얼마나 가르쳐야 돼요?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집중을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AI 도구는 누구나 쓸 거죠. 저는 인문학 문돌인데 어떻게 해요? 문송합니다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 같은 공돌이들은 주어진 문제를 최적화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근데 AI 시대가 오니 AI가 그걸 사람 이상으로 잘해요.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문제를 발굴하고 똑같은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할 수 있고 우리는 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성찰을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만 잘 정의되면 그걸 풀어나가는 건 AI와 함께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 훈련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사실은 인문학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나는 인문학 출신인데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어떤 문제든 성찰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질문을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 핵심 차별화 경쟁력이다. 그래서 나는 수학 전문가인데 AI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네, 수학을 훨씬 더 집중 전문성을 쌓으시고
그러면서 AI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기준으로 계속 쓰는 형태로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누구나 AI는 계속 보편화됩니다. 누구나 AI는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럼 차이는 문제 발굴하고 잘했나 못했나 판단하고 어떻게 AI에게 일을 시킬지, 일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차별화되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전문성에서 우러난 거고 전문성은 해당하는 분야에서의 경험, 지식에서 우러나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이들 많이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록우산에서 4월 달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아이들의 일상 대화 상대로 얼마만큼 쓰고 있냐. 거의 매일, 그러니까 주 1, 2회 이상 쓰는 게 거의 80%입니다. 지금 오늘 조사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본인 계정으로 사용하는 사람, 부모님 계정도 아닙니다. 14세 이상인데 거의 또 80% 가까이 됩니다. 인터넷 검색보다 챗 검색이 거의 더 문제 묻죠. 근데 우리 오른쪽 봐야 됩니다. 뭔가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데 실제 사람처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게 30%가 되고요. AI가 나를 이해해 준다라고 느끼는 게 50%입니다. 50%. 진짜 동료로,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50%란 거예요. 우울한 얘기를 한 경험이 있다. 30%가 넘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AI의 답변이 제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4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AI를 우리 아이들이 AI를 제대로 알고 쓰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놀랐는데 자살 자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6%. 이 숫자는 작아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50%가 답을 주더라는 겁니다. AI가. 그래서 아이들이 AI를 쓸 때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고 기업들은 이런 사고를 치지 않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결론은 과의존하시면 안 된다입니다. 네, 뭐든 과유불급이죠. 인공지능은 좋은 동료, 똑똑한 동료 같은 거지만 얘한테 모든 걸 맡겨봐야 얘는 아무 책임도 져주지 않는다. 책임은 모든 게 나의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AI를 쓰지 않는 구간을 좀 두는 게 필요하고 AI 없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얼마만큼 잘했느냐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렵게만 생각했던 이야기를 잘 또 인사이트까지 해주신 우리 하정우 수석님께 큰 박수 먼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응답 시간을 먼저 가져볼까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즉석으로 질문하실 분을 선정해서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분 정도 먼저 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쪽에 오른편, 제 오른편에 계신 흰색 셔츠 분. 네, 혹시 성함과 그다음에 소속이나 아니면은 사시는 시동까지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수원시 1인 창조기업 입주해 있는 픽셀베리 대표 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글로벌 수준의 AI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지금 창업 지원 정책에 보완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글로벌 수준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계층 중에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어떤 생성형 AI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미소스만큼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에이전트 AI들을 굉장히 잘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어서 산업에 잘 넣는 팔런티어 같은 기업을 기대를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약간 특정 도메인 기반의 AI 스타트업에 대해서 네. 궁금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수준이 되려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다른 경쟁자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와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게 해줄 거냐? 스타트업 자체가 데이터를 직접 확보를 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기업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겠죠. 거기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동기부여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술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GPU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공공에서 더 매출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사업 보면 매출로 잡히질 않아요. 인건비 계산하고.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잘하는 기업들이 안 들어오죠. 매출로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공공주도 혁신, 그다음에 그냥 매출도 SI처럼 단기성 매출이 아니라 구독료 형태로 바꿔가지고 공공에서 먼저 사주고 레퍼런스가 되어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정부가 도와줘야 되겠죠. 네, 답변되셨을까요? 네, 거의 멘토 네. 수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앞쪽에 이제 공직자 칸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I 전략과장 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얼리언스 요게 관심이 깊었는데요. 저희도 수원에서 시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과를 만들고 조례 정비들을 통해서 공모사업 상반기에 저희 국에서 이제 9개의 공모사업을 선정되고 1,000억 정도 확보를 했지만 저희 그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50억 정도 해서 지역 대학하고 기업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이제 제도, 조직, 뭐 인프라, 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어느 것 먼저 선점해서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진 않은데요. 특히 이제 정보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AI 전략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려면 그런 전략적인 내용이나 이런 팁, 실행 팁 같은 거가 있으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뭐 내용은 안에서 다 답으로는 다 받았지만 준비했던 거라서 한번 다시 질의했습니다. 네, 수원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셔서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대학 기업들의 여러 가지 사업, 인재 양성 사업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게 저는 대학과 기업들이 뭔가 혁신을 만들어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D 형태로 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의 학생들이 직접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기업에서 인건비에 가까운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자체에서도 그 비슷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학생들과 기업에 있는 분들이 AI 전환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공공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무슨 워케이션 24시간 쓸 수 있는 워케이션 공간으로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AI나 첨단 기술과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혹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할 때 공간 찾는 게 굉장히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저는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강연을 크게 했지만 좀 소규모라도 핸즈온,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사용법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 대상으로 많이 하면 시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면 조금 더 그 힘을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보안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의 많은 공공시설들을 활용하고 예약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걸 보통은 홈페이지나 혹은 와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AI 에이전트가 쓸 수 있는 MCP로 쫙 만들어서 그냥 공개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은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그 기업에서 만든 에이전트들이 연결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업과 학생들의 프로젝트에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이것도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용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시 혼자 목소리 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마음 맞는 지자체들 그리고 광역지자체까지 엮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실증 구역을 그냥 만들어 주세요. 이 안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거 좀 빼고 좀 실험적인 것들을 해서 혁신을 해볼 테니까 국정원에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좀 열어주세요라고 오히려 반대로 역 프로포절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거기서 성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혼자 목소리는 약하지만 성과가 나오면 다른 지자체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저쪽에 여성분 혹시. 네, 수성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창업해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주식회사 위의 김선혜 대표라고 하는데요. 네, 존경합니다, 대표님. 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모두를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녹록지 않기는 한데 오늘 강의에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이 전에 답변에서도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수원시가 AI 1번지를 만들겠다고 이제 강의도 준비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게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이 지자체 단위에서는 어떻게 협력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되게 많긴 한데 준비를 하실 때 어쨌든 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생산성 혁신을 염두에 두시고 그게 만드는 제품이든 서비스든을 기획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슬픈 사례가 그런 것 같아요. 오픈 AI나 제미나이에서 큰 행사를 하면은 뭔가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서비스들. 근데 그 기능이나 서비스들이 한번 나올 때마다 스타트업들 수백 개가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뭘 할 수 있고 앞으로 뭐가 가능할지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으니까 바로 내 영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흘러가는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것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무엇이 기회가 될 거고 단기적인 기회가 될지 장기적인 기회가 될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서 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창업하는 멤버들과 함께 어떻게 AI를 잘 활용할 거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게 소프트웨어 코딩 같은 거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클로드 코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쓰시는데 무작정 쓰면 안 되거든요. 비용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AI 도구들을 쓸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쓸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반대로 정부나 혹은 지자체 이런 쪽에 뭐가 필요합니다를 구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서 기업들이나 혹은 협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좀 목소리를 계속 많이 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되게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의 분들을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힘을 받고 추진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생태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도 많이 바뀐 게 혼자서는 못한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에게 계속 주문하는 게 정부가 많은 규제 해소를 해줄 테니 공급망 혹은 파트너들에게 데이터도 좀 같이 나눠주고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 인프라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만든 솔루션들도 같이 제공을 해서 공급망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내에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적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부 정책상. 근데 반대로 보면은 지역의 AX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텐데 지역에도 딥테크 기업들이 있지만 수도권만큼 저변이 넓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수요 기업들, 공급 기업들과의 릴레이션을 잘 만들어서 함께 사업하려고 AX를 추진하는 이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아주 애정 어린 말씀으로 저희를 꽉꽉 채워준 다시 한번 하수성님께 질문 감사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성님 저희가 마침 또 이렇게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수원에 오신 뭔가 소감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집이 순회동입니다. 분당 순회동. 그래서 같은 분당 수인선을 쓰고 있어서 별로 멀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멀지가 않은 만큼 자주 찾아뵙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아직 끝은 아니고요. 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수원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AI 시대 가장 큰 먹거리,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반도체 산업 전체의 브레인 역할도 수원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까이 사니까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과 진솔한 답변으로 이 시간 꾸며주신 하수성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수원 세비 포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고 원활한 퇴장을 위해서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조금만 착석해 주시고요. 오늘 출석 체크는 양가 쪽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rash, got a pocket full of cash we can blow. Shots of patrol, and it's on, girl. Don't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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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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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we'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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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f you're ready, like I'm ready. 'Cause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Oh, I'll go get a ring, let the choir bells sing like ooh. So what you wanna do? Let's just run, girl. If we wake up and you wanna